엄동설한 칠거지약으로 쫓겨난 며느리 유나. 마지막 남은 전 재산 50냥을 손에 쥔 채 눈보라 속을 헤매던 그녀는 장터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쌍둥이 형제를 발견한다. 빚쟁이들이 죽은 유모 시신 옆에서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만 묻어주세요. 절규하는 아이들을 보며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50냥 전부를 바닥에 던진다. 이 돈은 그녀의 생명줄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10년 후 조선 팔도를 뒤흔들 엄청난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동지날 밤 세상에서 가장 긴 어둠이 찾아왔다. 하늘은 얼어붙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눈발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상을 베어냈다. 수원부 인근 박씨 가문의 기와집 처마 밑에는 손가락만 한 고드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것들은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났고 마치 하늘이 흘린 눈물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안채 마루는 따뜻했다. 아궁이에서 피어올린 열기가 온돌 아래를 타고 흘러 방 안 구석구석을 감쌌다. 하지만 서윤아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차디찬 마루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목덜미로 한기가 스며들었고 얇은 치마 너머로 전해지는 마룻바닥에 냉기는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씨 한 톨 못 심은 여자가 무슨 염치로 이 집에 더 있으려 하느냐? 시어머니 류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육순을 넘긴 그녀의 얼굴엔 주름보다 더 깊은 냉혹함이 새겨져 있었다. 비단 두루마기를 단정하게 여민 그녀는 유나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3년이다. 3년을 기다려줬건만 너는 이 집안에 무엇 하나 보태지 못했다. 대를 이을 씨앗도 집안 살림에 보탤 재산도 없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며느리 행세를 하느냐?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은 치마폭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그 손등엔 바느질로 굳어진 굳은 살이 거칠게 돋아 있었다. 변명하고 싶었다.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어찌 여자 혼자만의 탓이냐고 남편. 박정우는 혼인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방을 들지 않았다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아니 조선 땅 어디에서도 여자의 항변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어머님. 유나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실려 있었다. 소녀가 부족한 것은 압니다. 하오나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류 씨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3년도 모자라 더 달라고? 이 집 곳간이 바닥나도록 밥만 축내는 계집을 언제까지 먹여 살려야 하느냐? 안채 구석에 서 있던 박정우가 몸을 움찔했다. 유나는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남편 3년 전 혼례를 올릴 때 그나마 온화한 미소를 지었던 그 사람은 지금 고개를 돌린 채 외면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창호지에 비친 촛불 그림자만을 응시했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정우야. 유나가 애타게 불렀다. 당신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박정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어머니를 거스를 용기도 아내를 지킬 배짱도 없는 남자였다. 유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3년 전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혼자였다는 것을. 쯧쯧. 류 씨가 혀를 찼다. 보거라.
내 남편도 더 이상 너를 원치 않는다. 대명률에 명시된 칠거지약 그중 무자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너를 내친다. 어서 썩 나가거라. 류 씨가 손짓하자 하인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무명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하인은 그것을 유나암 마루바닥에 던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보따리 속에서 무언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혼수로 가져온 은자 50냥이다. 이것이나 챙겨서 어디든 가거라. 이 집 문턱은 다시는 밟지 말고.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세상에 가진 전부였다. 친정은 3년 전 영모에 연루되어 멸문지화를 당했다.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나마 혼인을 했던 그녀만이 목숨을 부지했지만 이제 시집마저 쫓겨나는 순간 그녀는 진정으로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되는 것이었다. 어서 나가지 못하겠느냐? 류 씨의 고함에 하인 둘이 유나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거칠게 그녀를 끌어냈다. 따뜻한 안채를 벗어나 대청마루를 지나고 차가운 사랑채 마당을 가로질렀다. 유나의 버선발이 눈 쌓인 땅을 밟을 때마다 스며드는 냉기는 심장까지 얼려버릴 듯했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하인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유나는 비틀거리다 눈 위에 쓰러졌다. 보따리가 손에서 떨어져 눈밭에 굴렀다. 그녀가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보았을 때 박씨 가문의 대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지만 그것은 이제 영영 그녀가 닿을 수 없는 세계였다. 유나는 보따리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눈보라가 그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고 눈물인지 눈인지 모를 것들이 눈꺼풀을 적셨다. 친정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람만이 그녀 주위를 맴돌며 울부짖을 뿐이었다. 유나는 보따리를 가슴에 꽉 껴안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앞길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이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으니까. 밤새도록 그녀는 걸었다. 마을을 벗어나 논길을 지나고 얼어붙은 개울을 건넜다. 발은 감각을 잃었고 손끝은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한 폐가의 처마 밑에서 잠시 몸을 웅크렸다.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눈을 붙였지만 추위는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꿈속에서 그녀는 친정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눈을 뜨자 어머니는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만이 남아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회색빛 여명이 세상을 물들였다. 유나는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셨고 관절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그녀가 도착한 곳은 수원 장터였다. 장터는 이미 아침부터 북적였다. 새벽부터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물건을 사러 나온 아낙네들, 품팔이를 찾는 머슴들이 여기저기서 목청을 높였다. 생선 파는 냄새, 떡지는 김 막걸리 냄새가 뒤섞여 장터 특유의 활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이 추위를 피할 곳, 잠시라도 몸을 누일 곳을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놈들아, 할멈 시체라도 끌고 가라. 빚도 못 갚고 죽어버리다니.
장터 한복판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그쪽을 돌아보았다.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멍석으로 덮인 시신 하나가 눈 쌓인 땅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사내아이 둘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시신에 매달려 흐느꼈다. 동생은 그 옆에서 주먹으로 땅바닥을 쳤다. 작은 손등이 금세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이놈들아, 내 할멈이 빚 50냥을 못 갚고 죽었으니 너희라도 팔아야겠다. 사내 하나가 아이들 앞에 버티고 서서 소리쳤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그 사내는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고리대 금업자 김만석이었다. 제발요 아저씨, 할머니만 묻게 해주세요. 동생이 김만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저희가 이래서 갚을게요. 제발, 할머니를 그냥 두지 마세요. 김만석은 아이의 손을 뿌리쳤다. 이래서 갚겠다고? 이것들이 한 해에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당장 인신매매상에 넘기겠다. 안 돼요. 형이 벌떡 일어나 김만석 앞을 가로막았다. 6살 아이의 눈빛에는 어른도 놀랄 만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우리를 팔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장례는 치르게 해주세요. 제발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효심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저 아이들은 자신보다 훨씬 어리지만 죽은 이를 향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다. 시끄럽다. 당장 끌고 가. 김만석이 손짓하자 그의 하인 둘이 아이들을 잡으려고 다가왔다. 아이들은 시신을 감싸 안으며 저항했다. 형은 온몸으로 할머니를 가리고 동생은 하인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이놈이. 하인이 아이의 머리를 후려쳤다. 동생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형이 비명을 지르며 동생을 감쌌다.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었다. 약자의 비극은 구경거리일 뿐 누구도 자신의 손을 더럽히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나는 달랐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끈을 풀었다. 안에는 은자 50냥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그녀가 살아갈 유일한 미천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잠깐. 유나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김만석 앞에 섰다. 그리고 은자 꾸러미를 그의 발치에 던졌다. 이 빚 내가 대신 갚겠소. 쿵. 은자 꾸러미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다. 김만석은 눈을 크게 떴다. 유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50냥 여기 다 있소. 그러니 이 아이들을 놓아주시오. 김만석은 재빨리 꾸러미를 집어들고 안을 확인했다. 은자가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거래 성립이오. 그는 은자를 챙겨들고 하인들에게 손짓했다. 일당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장터에는 유나와 쌍둥이 그리고 시신만이 남았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유나를 올려다보았다. 아주머니, 왜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단다. 이제 할머니 장례를 치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아주머니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걱정하지 마라. 어미는 내 할머니를 묻어드리고 싶었을 뿐이란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함이 섞인 눈물이었다. 유나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아이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신을 구한 것이라는 것을. 장례는 소박했다. 마을 공동묘지 한 구석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정성스럽게 안치했다. 유나가 절을 올리고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다. 형은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다짐했다. 할머니, 제가 꼭 크게 되어서 할머니 산소를 명당으로 옮겨드릴게요.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께 제사 잘 지낼게요.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다. 이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효심이 깊었고 의리가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주리라고. 아주머니, 형이 유나를 불렀다.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나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함께 살자. 정말요? 동생의 눈이 반짝였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배 아파 낳진 못했지만 가슴으로 낳겠다. 너희가 내 아들이 되어다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유나를 향해 절을 올렸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유나의 심장을 뜨겁게 적셨다. 그녀는 두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꽂아놨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바람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서윤아와 쌍둥이 서준, 서율의 가족이 시작되었다. 갈 곳 없는 과부 하나와 부모 없는 아이 둘. 세상이 버린 이들이 모여 서로의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 한 칸을 빌렸다. 지붕은 새고 벽은 금이 갔으며 방은 좁았다. 하지만 그곳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첫날 밤 셋은 낡은 이불 하나를 함께 덮고 누웠다. 유나가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들의 작은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에 전해졌다. 서준이 속삭였다. 어머니, 꿈만 같아요. 유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미도 그렇단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란다. 서율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제가 컸습니다. 꼭 보답할게요. 유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좁은 초가 안은 평화로웠다. 세 사람은 서로를 감싸 안은 채 잠들었다.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그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운명의 50냥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열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기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다. 유나는 눈을 떴다. 옆에서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키리라고. 세상이 자신을 버렸지만
자신은 이 아이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리라고. 3년이 흘렀다. 봄이 왔다. 수원부의 들판은 연두빛으로 물들었고 복사꽃과 살구꽃이 마을 곳곳을 수놓았다. 서윤아와 두 아이가 함께 살기 시작한 그 혹독한 겨울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다. 초가집은 여전히 초라했다. 지붕의 이형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좁은 부엌을 비췄다. 유나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녀는 눈을 찡그리며 부채질을 했다. 솥 안에서는 보리밥이 끓고 있었다. 쌀 한 톨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보리밥이었지만 그녀는 감사했다. 적어도 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어머니, 제가 부채질할게요. 9살이 된 서준이 유나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3년 전 유나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앙상했던 그 아이는 이제 제법 훤칠하게 자랐다. 비록 또래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영특했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부채를 건네주었다. 그래, 고맙구나. 어미 손이 좀 아팠는데. 서준은 능숙하게 부채질을 시작했다.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하는 솜씨가 능숙했다. 이 아이는 무엇을 하든 한번 보면 곧바로 터득하는 재주가 있었다. 유나는 종종 서준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다. 이 아이는 분명 범상치 않은 아이였다. 어머니, 오늘도 서당에 가봐도 될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데 어미가 어찌 맞겠느냐. 서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곧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훈장님 서당에 들어갈 돈이 없잖아요. 담장 밖에서 몰래 듣는 게 죄송해서. 아니란다. 유나가 아이의 턱을 들어 올렸다. 배움에는 귀천이 없다고 했다. 내가 담장 밖에서 듣든 안에서 듣든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란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유나는 이 아이가 언젠가 크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가난이 이 아이의 재능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서준은 마을 서당으로 향했다. 서당은 마을 어귀에 있는 기와집으로 양반 자제들이 사서삼경을 배우는 곳이었다. 서준은 물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서당 뒤편 담장이 낮은 곳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 밑에는 서준이 늘 앉던 자리가 있었다. 서준은 조용히 나무 밑에 앉았다. 담장 너머로 훈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오늘은 논어하기 편을 배우겠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서준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훈장의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그에게 전해졌다. 한 글자, 한 구절이 그의 귀 속으로 스며들었다. 서준은 그것들을 마음속에 새겼다.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다. 2번 들으면 완벽하게 외울 수 있었다. 강의가 끝나자 서준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흙바닥이 그의 종이었고 나뭇가지가 그의 붓이었다. 하지만 그가 쓰는 글씨는 결코 조잡하지 않았다. 한 획 한 획이 정갈했고 균형이 잡혀 있었다. 마치 명필가의 필체를 보는 듯했다. 서준은 손끝에 힘을 주어 하기 시습지를 정성스럽게 썼다. 글자들은 흙바닥 위에서도 생명력을 가진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게 대체...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선비 하나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선비는 청포를 단정하게 입었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이 아이, 이 글씨를 내가 쓴 것이냐? 서준은 겁이 나서 벌떡 일어났다. 담장 밖에서 몰래 듣는 것이 들킬까봐 두려웠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아니다. 선비가 손을 내저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의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선비는 한참 동안 말없이 글씨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보았다. 이 필체,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필법과 흡사하구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영롱하다. 아이야, 내가 글 공부를 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저는 서당에 다니지 못합니다. 서준이 고개를 숙였다. 다만 담장 밖에서 훈장님 말씀을 듣고 혼자 연습할 뿐입니다. 선비는 말문이 막혔다. 담장 밖에서 듣기만 하고 이 정도 경지에 이르다니.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선비는 자신이 평생 글을 공부해왔지만 9살 아이의 이 필체만큼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준이라고 합니다. 서준. 선비는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그것은 맹자였다. 책등이 해지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내용은 온전했다. 이것을 내게 주마. 혼자 공부하기에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말입니까? 서준의 눈이 반짝였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서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신동이로구나. 너는 분명 크게 될 아이다. 가난이 내 재능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 선비가 장담하노라. 선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다. 서준은 책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었다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서준은 책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첫 장에는 천장대이머사이냐라는 구절이 보였다.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을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서준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같은 시각 수원 장터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나는 나물 좌판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아침부터 장터에 나왔지만 팔린 것은 거의 없었다. 쑥, 냉이, 달래를 정성스럽게 다듬어 왔건만 사람들은 그녀의 좌판 앞을 그냥 지나쳤다. 장터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그녀의 좌판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다른 좌판들은 대부분 물건을 팔아치웠건만 그녀의 광주리는 여전히 가득했다. 어머니, 제가 팔게요. 서율이 뛰어왔다. 서준의 쌍둥이 동생인 서율은 형과는 사뭇 다른 성격이었다. 형이 침착하고 학구적이라면 서율은 활발하고 재빠른 아이였다. 그의 눈은 항상 반짝였고 입가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유라, 내가 어떻게 해? 제게 맡겨주세요. 서율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유나는 의아했지만 아이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율은 좌판 앞에 우뚝 서서 목청을 높였다. 자, 보세요. 이 쑥은 보통 쑥이 아닙니다. 서율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다. 이 쑥은 당군 할아버지가 곰한테 주셨던 바로 그 쑥의 후손입니다. 이걸 드시면 100일 안에 사람 되십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들은 서율의 좌판 앞으로 다가왔다. 어린아이의 능청스러운 장사 솜씨가 재미있었던 것이다. 꼬마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한 아낙네가 웃으며 물었다.
서율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주머니, 이 냉이를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깊고 튼튼하죠? 이건 깊은 산속에서 자란 냉이에요. 약초 장수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런 냉이는 기운을 북돋워준다고 했어요. 봄철 입맛 없을 때 딱이죠. 안악내는 감탄했다. 어린아이가 저렇게 조리 있게 설명하다니. 그녀는 지갑을 꺼내며 물었다. 얼마냐? 한 줌에 3문입니다. 3문? 비싸구나. 아니에요, 아주머니. 다른 데서 사시면 5문 받아요. 저희는 직접 했으니까 싸게 드리는 거예요. 서율의 말솜씨에 안악내는 결국 냉이 2줌을 샀다. 그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서율은 쉴 새 없이 입을 놀렸다. 어떤 때는 웃기고 어떤 때는 진지하게 그는 모든 나물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한 시즌도 지나지 않아 광주리가 텅 비었다. 어머니, 다 팔았어요. 서율이 엽전 가득 담긴 주머니를 들어보였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유라, 내가 어떻게... 에이,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물건보다 재미를 사는 거예요. 서율이 환하게 웃었다. 그때 옆 자판의 장사꾼이 다가왔다. 꼬마야, 내가 계산 좀 할 줄 아느냐? 물론이죠. 그럼 이거 계산해봐라. 내가 돈을 50냥 빌렸는데 이자가 한 달에 3푼이다. 3년이 지나면 얼마를 갚아야 하느냐? 장사꾼은 아이를 시험하려는 듯 물었다. 서율은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곧바로 대답했다. 원금 50냥의 월 이자 3푼이면 한 달에 1냥 5전씩입니다. 3년은 36개월이니까 이자만 54냥이에요. 합치면 104냥이죠. 하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서율은 손가락을 꼽으며 빠르게 암산했다. 대략 112냥 정도 되겠네요. 장사꾼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옆에 있던 다른 상인이 주판을 꺼내 계산해 보더니 놀라서 소리쳤다. 맞다. 정확히 맞아. 이 아이. 신동이구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서율은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였다. 유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이 아이도 형 못지않게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한 명은 글에, 한 명은 수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유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아이들은 분명 큰 그릇이었다. 밤이 깊었다. 초가집안 호롱불 하나가 어둠을 밝혔다. 유나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양반집에서 맡아온 옷감을 꿰매는 일이었다. 밤새 바느질을 해야 겨우 몇 푼을 벌 수 있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다. 붉은 피가 한 방울 떨어졌다. 아! 유나가 작게 신음했다. 서준이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다치셨어요? 서준이 달려와 유나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는 입으로 호호 불어주었다. 준아, 괜찮단다.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서율도 잠에서 깨어 다가왔다. 그는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주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오늘 장터에서 많이 서 계셔서 다리가 아프시죠? 유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은 아직 9살밖에 되지 않았건만 어른보다 더 어머니를 걱정했다. 준아, 유라. 어머니. 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꼭 과거에 급제해서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큰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편히 사시게 해드릴게요. 서율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큰 상단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게요. 어머니께 비단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드릴게요. 유나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너희들이 있어서 어미는 정말 행복하단다.
돈이 없어도 집이 허름해도 너희들만 있으면 어미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란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고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다. 좁은 초가집이었지만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유나는 아이들을 눕히고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다. 외풍이 심해 이불이 자꾸 들썩였지만 세 사람이 서로를 감싸 안으니 따뜻했다. 어머니 사랑해요. 서준과 서율이 동시에 속삭였다. 유나는 두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어미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세상에서 가장. 호롱불이 꺼져갔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가난했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서로가 있었기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 유나는 잠들기 전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들의 재능이 꽃 피우기를, 그리고 언젠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평화로운 일상에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수원 장터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과부가 주운 아이들이 신동이라는 이야기가 마을 곳곳을 휩쓸었다. 주막에서는 술꾼들이 그 이야기로 화제를 삼았고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그 과부 아이들 말이야. 큰애는 그를 귀신같이 한다더군. 작은애는 장사 수완이 대단하다며 어린 것이 벌써 돈 계산을 척척 한다던데. 과부 팔자가 늘어나긴 했지. 저 고생 끝에 복이 오나 보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반가운 곳에만 전해진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박씨 가문이 안채는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류 씨는 방 안에 앉아 하녀가 가져온 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3년 전 서윤아를 내쫓은 후 그녀는 한동안 후련해했다. 하지만 최근 들리는 소문들이 그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님. 하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류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장터에서 들은 소문이 있사옵니다. 소문? 서윤아라는 과부가 주운 아이들이 신동이라고들 합니다. 큰아이는 담장 밖에서 글을 배워 선비가 감탄했다 하고 작은 아이는 암산이 귀신 같다고. 쨍그랑. 류 씨가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고 차가 방바닥에 흩뿌려졌다. 하녀는 겁에 질려 고개를 조아렸다. 뭐, 전현이 잘 산다고? 류 씨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우리 집에서 쫓겨나 거지꼴로 떠돌아다닐 줄 알았더니 감히 잘 살고 있다니. 류 씨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명히 우리 집 복을 훔쳐간 게 틀림없어. 그년이 이 집에 있을 때 뭔가 가져간 게 분명해. 하녀는 감히 말을 거들지 못했다. 류 씨의 광기 어린 표정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당장 김만석을 불러오너라. 네, 그 고리대 금업자 말씀이십니까? 그래, 어서 가지 못하겠느냐. 하녀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다. 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다. 3년 전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게다가 주운 아이들이 신동이라니. 그것은 마치 자신이 복을 내쫓은 것처럼 느껴졌다. 절대 그냥 둘 수 없어. 전현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류 씨는 도끼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악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질녘 김만석이 박씨 가문에 도착했다. 그는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아첨하는 미소를 띠고
류씨 앞에 섰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류씨는 김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이 남자라면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었다. 김만석, 너 돈 벌고 싶지 않느냐? 김만석의 눈이 반짝였다. 그야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지 말씀만 하십시오. 류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서윤아라는 과부를 아느냐? 아, 그 계집이요? 3년 전에 제가 팔려던 아이들을 사간 그 과부 말입니까? 그래, 바로 그년이다. 류씨는 찻상 위에 은자 주머니를 꺼내 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났다. 이것은 50냥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김만석의 눈이 더욱 커졌다. 대신 그 계집년을 파멸시켜라. 완전히. 어떻게 말입니까? 류씨는 냉소를 띠며 말했다. 위조 문서를 만들어라. 그년이 너에게 50냥을 빌렸다는 문서 말이다. 3년 전 그년이 내게 준 50냥은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오히려 빌린 것이라고 우겨라. 하지만 증인이 없는데. 증인은 내가 만들어주겠다. 우리 집 하인들을 동원하면 된다. 그리고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지금은 100냥이 넘는다고 해라. 그년이 갚지 못하면. 류씨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관아에 끌고 가서 관비로 팔아버려라. 아니면 내 첩으로 삼든지. 김만석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하지만 눈앞의 은자 50냥이 그의 양심을 잠식했다. 알겠습니다, 마님. 제게 맡기십시오. 류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은자 주머니를 김만석에게 던졌다. 잘해라. 그년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 나를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라. 김만석은 은자를 품에 넣고 허리를 굽실거리며 물러났다. 방 안에 혼자 남은 류씨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서윤아,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다. 불길한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져나갔다. 이틀 후 한낮이었다. 유나는 마을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초가집의 아궁이에 뗄 나무가 떨어져서였다. 그녀는 등에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올랐다. 봄볕은 따사로웠지만 산속은 아직 서늘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유나는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워 모았다. 지게에 차곡차곡 쌓이는 나무들을 보며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만하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지게를 묶고 일어섰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줘야 했다. 산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유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새들의 지저김이 멈췄고 바람도 잠잠해졌다. 불길한 정적이 흘렀다. 누구세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5명의 사내들이 숲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들은 모두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건을 감고 있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누구십니까? 무슨 일로? 시끄럽다. 한 사내가 유나에게 달려들었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다른 사내가 뒤에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지게가 땅에 떨어졌고 나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유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5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유나의 신음소리만이 산속에 메아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사내들은 유나를 끌고 산길을 내려갔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유나를 마을 외곽의 한 창고로 데려갔다.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은 어둡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집 냄새가 진동했다. 사내들은 유나를 기둥에 밀어붙이고 밧줄로 묶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유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사내들을 노려보았다. 감히 이게 무슨 짓이오? 그때 창고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고했다. 물러가 있거라. 김만석이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사내들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창고 안에는 유나와 김만석 둘만 남았다. 서씨, 오래간만이요. 김만석이 천천히 다가왔다. 유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만석, 이게 무슨 짓이오? 당장 풀어주시오. 풀어주다니요? 하하. 김만석이 비웃었다. 그는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다. 서씨 기억나시오? 3년 전 당신이 내게 50냥을 준 일 말이오. 그건 빚을 대신 갚은 거였소. 아니요. 김만석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신이 나에게 빌린 돈이오. 여기 문서가 있소. 당신의 도장까지 찍혀 있소. 그는 문서를 유나 앞에 들이밀었다. 유나는 눈을 크게 떴다. 문서에는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도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위조였다. 유나는 그런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이건 거짓 문서요. 내가 언제 그런 도장을 찍었소? 증거가 있소? 김만석이 냉소를 띠며 물었다. 당신은 그냥 과부요.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천한 여자일 뿐이요. 누가 당신 말을 믿겠소? 유나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원금 50냥의 이자 3년치. 복리로 계산하면 합계 100냥이요. 김만석이 문서를 접어넣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 관아에 가서 당신을 관비로 팔아넘기겠소.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그는 유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 첩이 되시오. 그럼 이 빚을 탕감해 주겠소. 절대 안 돼. 유나가 소리쳤다. 김만석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내일 아침을 기다리시오. 관비가 되어 평생 고생하든지 아니면 지금 내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선택은 당신 몫이오. 김만석은 그렇게 말하고 창고를 나갔다. 문이 닫히며 빗장이 걸렸다. 창고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유나는 밧줄에 묶인 채 기둥에 기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아, 유라.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쯤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찾고 있을 것이었다. 굶주린 배를 안고 추운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유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어미가 미안하다. 그녀는 속으로 울었다. 창고 창틀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비쳤다. 달은 차갑고 무심했다. 유나는 밧줄을 풀려고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더욱 파고들 뿐이었다. 손목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같은 시각 초가집에서는 서준과 서율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 어머니가 왜 안 오시지? 서율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해는 이미 지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는 진작 돌아왔을 시간이었다. 모르겠어. 뭔가 이상해. 서준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두 아이는 문 밖으로 나가 마을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서율이 소리쳤다. 메아리만 돌아왔다. 이웃 할머니한테 여쭤보자. 서준이 말했다. 두 아이는 옆집으로 달려갔다. 이웃 할머니는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할머니,
저희 어머니 보셨어요? 응, 네 어미. 아침에 나무하러 가시는 걸 봤는데. 그 후로는요? 글쎄, 못 봤구나.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서준과 서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두 아이는 마을을 헤매며 어머니를 찾았다. 우물가, 장터, 서당 근처. 하지만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었다. 형, 어떡하지?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준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우리 관하로 가야 해. 관아? 우리가 뭐라고 믿어주겠어? 그래도 가야 해. 어머니가 위험해.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 멈춰섰다. 야, 너희 어미 말이지. 네,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아까 빚쟁이들이 끌고 가는 걸 봤어. 김만석 패거리들이었어. 서준과 서율은 순간 얼어붙었다. 김만석? 3년 전 그 이름. 그들을 노예로 팔려던 그 악당.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 마을 외곽 창고 쪽으로 가던데. 서준은 서율의 손을 꽉 잡았다. 유라, 우리 관하로 가자. 지금 당장. 하지만 10리나 되잖아. 뛰어가자. 맨발로라도. 서준의 눈빛은 결연했다. 서율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아이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관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밤길은 어두웠고 돌부리가 발을 찔렀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를 구해야 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생각이었다. 달빛 아래 두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들의 발자국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이름만을 되뇌며 그들은 어둠 속을 질주했다. 밤은 깊어만 갔다. 서준과 서율은 숨을 헐떡이며 관아를 향해 달렸다. 십리길은 어른에게도 먼 거리였지만 9살 아이들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이었다. 발바닥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고 무릎은 넘어질 때마다 까져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두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형, 못 가겠어. 서율이 비틀거리며 말했다. 그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땅바닥에 손을 짚자 손바닥이 찢어졌다. 피가 흘러나왔다. 유라. 서준이 동생을 일으켜 세웠다. 서준의 얼굴도 땀과 눈물로 범벅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금만 더. 어머니 생각해.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무서우시겠어. 서율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의 손을 꽉 잡고 다시 일어섰다. 두 아이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달빛이 그들의 길을 희미하게 비쳤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유라, 저기 불빛이 보여. 서준이 가리켰다. 멀리 언덕 너머로 관아의 등불이 보였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다. 두 아이는 마지막 힘을 짜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폐는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관아에 도착했다. 큰 대문 앞에는 포졸 2명이 창을 들고 서 있었다. 횃불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서준과 서율은 비틀거리며 대문 앞으로 달려갔다. 저희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서준이 헐떡이며 소리쳤다. 포졸들은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더기 옷에 맨발, 온몸이 흙먼지와 피로 범벅인 거짓골이었다. 거지 새끼들은 꺼져. 한 포졸이 창대로 아이들을 밀쳤다. 서율이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사람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잡혀가셨어요. 서율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포졸은 귀를 막았다. 시끄럽다. 당장 안 꺼지면 곤장을 맞을 줄 알아. 서준은 땅바닥에 엎드려 포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제발입니다. 한양에서 오신 대감님이 계시다 들었습니다. 제발 대감님만 뵙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죽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포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준을 발로 걷어찼다. 서준은 굴러떨어졌지만 다시 기어와 포졸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이요. 제발. 관아한 채 정희수는 서책을 읽고 있었다. 호조 참판의 직책으로 수원부의 재정을 점검하러 온 지 사흘째였다. 하지만 그는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다. 가슴 한쪽이 계속 두근거렸다. 이유 모를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정희수는 자신도 모르게 귀 뒤를 만졌다. 그곳에는 붉은 점 3개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박혀 있었다. 정씨 가문 적장자의 표식이었다. 그의 아들들도 똑같은 표식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10년 전 사라졌다. 준아, 유라. 정희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10년 전 영모 사건으로 아내가 역적으로 몰렸다. 억울한 누명이었지만 권력의 칼날은 가차 없었다. 아내는 옥중에서 죽었고 쌍둥이 아들들은 유모에게 맡겨 급히 피신시켰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 10년 동안 그는 조선 팔도를 뒤졌지만 아들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제발 살아만 있기를. 그가 기도하듯 속삭였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였다. 정희수는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의 가슴이 더욱 세차게 뛰었다. 밖에서 무슨 일이냐? 정희수가 문을 열고 나왔다. 관속 하나가 황급히 다가왔다. 대감마님, 거지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사옵니다. 곧 쫓아내겠습니다. 잠깐. 정희수가 손을 들었다. 그는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뭔가가 그를 이끌었다. 설명할 수 없는 힘이었다. 그는 대문을 열었다. 횃불빛 아래 두 아이가 포졸들에게 매달려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로 범벅이었다. 맨발의 발바닥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옷은 누더기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맑았다. 간절하고 절박하고 순수했다. 정희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대감마님, 제가 이놈들을 물러서라. 정희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포졸들이 황급히 물러났다. 정희수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너희 이름이 뭐냐? 떨리는 목소리였다. 서준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서준입니다. 저는 서율이요. 서준, 서율. 그 이름이 정희수의 귓속에서 울렸다. 비슷했다. 자신이 아들들에게 지어준 이름 정준, 정율과 너무나 비슷했다. 서씨, 너희 어미는 누구냐? 서윤아라고 하십니다. 서준이 대답했다. 저희는 원래 부모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키우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나 어머니가 3년 전에 저희를 주워 키워주셨어요. 정희수의 손이 떨렸다. 3년 전? 그럼 그 전에는? 너희가 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게 얼마나 되었느냐? 10년. 아니,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 할머니와 함께였어요. 10년. 정희수의 눈이 커졌다. 혹시, 설마,
잠깐, 이리 와보거라. 정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준을 끌어당겼다. 그는 횃불을 가까이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포졸이 횃불을 들고 다가왔다. 정희수는 서준의 머리를 살짝 숙이고 귀 뒤를 확인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귀 뒤에 붉은 점 3개가 있었다. 북두칠성 모양으로, 정확히 자신의 귀 뒤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정희수의 손이 더욱 떨렸다. 그는 서율을 끌어당겨 똑같이 확인했다. 서율의 귀 뒤에도 같은 점이 있었다. 정희수는 자신의 귀 뒤를 만졌다. 똑같았다. 완벽하게 똑같았다. 하늘이 살려주셨구나. 정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10년 만이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들이었다. 그들이 살아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눈앞에. 대감마님? 서준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희수는 아이들을 더욱 꽉 껴안았다.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네. 두 아이가 동시에 놀라며 물었다. 정희수는 아이들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준, 정율. 그것이 너희의 진짜 이름이다. 너희는 호조 참판 정희수의 친아들들이다. 하지만 그럴 리가. 10년 전 영모 사건이 있었다. 정희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친어미가 역적으로 몰렸다. 억울한 누명이었지만 나는 너희를 지킬 수 없었다. 유모에게 급히 맡겨 피신시켰지. 그 후로 소식이 끊겼고 10년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정희수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다. 귀 뒤의 점은 정씨 가문 적장자의 표식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이지. 너희에게 그 표식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아들들이라는 증거다. 서준과 서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할머니는 임종 직전 너희는 귀한 분들의 자식이라고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대감이 자신들의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감마님, 서준이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를, 유나 어머니를 구해야 합니다. 정희수는 아이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그렇다. 지금은 감격에 빠질 시간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서율이 울먹이며 말했다. 빚쟁이 김만석이 어머니를 잡아갔어요. 거짓 빈문서를 만들어서 협박한대요. 내일 아침 관비로 팔아버린다고. 정희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감히 내 아들들의 어머니를.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관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군 소집, 당장 출동한다. 예. 포졸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관군들이 우르르 집결했다. 정희수는 두 아이를 번쩍 들어 말에 태웠다. 내 어미가 어디 있느냐? 김만석 창고입니다. 출발.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횃불을 든 관군 수십 명이 일제히 달렸다. 정희수는 두 아이를 꽉 안고 말을 몰았다. 서준과 서율은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들의 아버지인가?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서준이 중얼거렸다. 정희수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다.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구해내겠다. 내 어미는 내 아들들을 살린 은인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다. 밤하늘을 가르는 횃불 행렬은 장관이었다. 달빛 아래 수십 명의 관군이 일제히 달렸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
김만석의 창고였다. 창고에서 유나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밧줄은 손목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다. 그녀는 이미 저항하기를 포기했다.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다. 준아, 유라, 미안하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가? 쾅!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횃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광군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그 앞에는 관복을 입은 위엄 있는 사내가 서 있었다. 정희수였다. 저기.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수는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었다. 괜찮으십니까? 대감마님, 어떻게? 그때 두 아이가 뛰어들어왔다. 어머니. 서준과 서율이 유나에게 달려와 안겼다. 유나는 두 아이를 꽉 껴안았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준아, 유라, 너희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서웠어요, 어머니.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정희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들을 살렸다. 3년 동안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다. 그녀는 진정한 어머니였다. 서씨. 정희수가 유나에게 다가가 깊이 절했다. 제 자식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말씀을?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정희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김만석은 어디 있느냐? 광군 하나가 김만석을 끌고 들어왔다. 김만석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네, 대감마님. 문서 위조, 양민 납치, 협박. 정희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일 아침 관아에서 엄히 다스리겠다. 그리고 배우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김만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희수는 유나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수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품 안의 아이들의 온기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더욱 꽉 안았다. 살았다. 그들이 살았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신문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수원부 전체가 떠들썩했다. 호조참판 대감께서 직접 나서서 악당들을 신문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백성들은 새벽부터 관아 앞에 모여들었다. 장터 아낙네들, 품팔이 머슴들, 양반 자제들까지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싶어 했다. 신문장 한가운데에는 정희수가 앉아 있었다. 그는 관복을 단정하게 입고 위엄 있는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다. 그의 옆에는 서준과 서율이 서 있었다. 두 아이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뒤편에는 유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김만석을 끌어내라. 정희수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김만석을 질질 끌고 왔다. 김만석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다. 옷은 찢어졌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을 닫혀라. 정희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신문장을 얼렸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문서를 집어들었다. 바로 김만석이 위조한 빈 문서였다. 이 문서, 내가 만든 것이 맞느냐? 그것은, 대답하라. 정희수가 탁자를 쳤다. 쿵 하는 소리가 신문장에 울렸다. 김만석은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저는 김만석이 머뭇거렸다. 정희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누가 너를 사주했느냐? 박씨 가문이 류씨입니다. 김만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정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속에게 손짓했다. 류씨를 잡아오너라. 예. 관군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 정희수는 다시 김만석을 바라보았다. 문서 위조의 죄는 대명률 제382조에 의거, 곤장 80대에 처한다. 또한 양민을 납치하고 협박한 죄는 유배 3천리에 해당한다. 대감마님, 자비를 끌어내라. 포졸들이 김만석을 끌고 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구경꾼들은 박수를 쳤다. 악인이 벌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통쾌한 일이었다. 잠시 후 관군들이 류씨를 끌고 왔다. 류씨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정희수를 보자 더욱 떨었다. 호조 참판, 조정의 고위 관리였다. 그런 사람 앞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류씨, 정희수가 차갑게 불렀다. 내가 김만석에게 돈을 주고 서윤아를 해치라고 사주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류씨가 발버둥 쳤다. 하지만 정희수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김만석의 거래 장부다. 여기 보면 내가 김만석에게 은자 50냥을 건넨 기록이 있다. 날짜도 정확히 나와 있지. 류씨는 할 말을 잃었다. 구경꾼들이 더욱 크게 웅성거렸다. 저는 내가 3년 전 서윤아를 칠거지약으로 내쫓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정희수가 말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운 아이들이 신동이라는 소문을 듣고 질투심에 그녀를 해치려 했지. 맞지 않느냐? 류씨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다. 대감마님,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정희수가 비웃었다. 내가 해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류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희수는 서준과 서유를 가리켰다. 이 아이들은 내 친아들들이다. 10년 전 영모 사건으로 피신시켰던 내 자식들이지. 그리고 서윤아는 그 아이들을 3년 동안 목숨 걸고 키운 은인이다. 신문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거지 같던 아이들이 호조 참판의 친아들들이라니? 내가 해치려 한 것은 단순한 과부가 아니라 조정 고관의 아들들을 구한 은인이었다. 이것은 나를 모욕한 것과 같다. 류씨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저 질투심에 눈이 멀었을 뿐이었다. 그 과부가 이토록 중요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대명률에 의거 무고죄와 살인 미수죄로 가산을 몰수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안 됩니다. 대감마님, 류씨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정희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포졸들이 류씨를 끌고 나갔다. 구경꾼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쳤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박정우를 끌어내라. 정희수가 다시 명령했다. 잠시 후 윤아의 전 남편 박정우가 끌려왔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3년 전 아내를 내쫓을 때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윤아를 칠거지약으로 내쫓은 것은 내 어미의 명령이었다 해도 너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 침묵으로 방관한 죄는 가담한 것만큼이나 무겁다. 박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산의 일부를 몰수하고 벼슬길은 영원히 막는다. 예.
박정우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차갑게 그를 외면했다. 박정우는 고개를 떨구고 끌려나갔다. 심판이 끝났다. 정희수는 일어서서 유나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다. 서씨, 제 아들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러지 마십시오. 유나가 황급히 정희수를 일으켰다. 저는 그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정희수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목숨을 걸고 제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준이와 유리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희수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한양으로 함께 가십시오. 제 집에서 편히 지내시면서 아이들을 계속 돌봐주십시오. 유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 서준과 서율이 달려왔다. 어머니도 함께 가주세요. 우리 혼자는 싫어요. 두 아이의 간청에 유나는 눈물을 흘렸다. 정희수가 다시 말했다. 서씨, 아이들에게는 두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낳아주신 어머니와 키워주신 어머니. 낳아주신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십니다. 제발 아이들 곁에 남아주십시오. 유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곁에 있겠습니다. 서준과 서율이 환호성을 질렀다. 구경꾼들도 박수를 쳤다. 모두가 이 아름다운 결말에 감동했다. 한 달이 흘렀다. 한양, 정씨 가문의 저택은 웅장했다. 기와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넓은 마당에는 연목과 정자가 있었다. 유나는 이 화려한 저택에서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다. 고급 비단옷을 입었지만 그녀는 차라리 무명옷이 편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서준이 뛰어왔다. 그는 이제 정준이라고 불렸다. 비단옷을 입고 상투를 틀었지만 여전히 그 맑은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준아, 공부는 다 끝났느냐? 예, 스승님께서 오늘은 일찍 끝내주셨어요. 정준은 유나 옆에 앉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편하세요? 응, 편하단다. 하지만 유나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어려 있었다. 정준은 그것을 알았다. 어머니, 여기가 어색하시죠? 유나는 미소 지으며 정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미는 너희들만 있으면 어디든 괜찮단다. 그때 정률이 달려왔다. 그는 저작거리에 다녀온 듯 흙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엄청난 장사꾼을 봤어요. 유라, 또 시장에 갔었니?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률은 활짝 웃었다. 네, 제가 상수를 배워야 나중에 큰 상단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정준이 동생의 머리를 탁 쳤다. 너는 이제 양반가 도련님이야. 상인 흉내를 내면 아버지께서 걱정하신다. 에이, 괜찮아요. 아버지도 제 꿈을 응원하신다고요. 형제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며 유나는 웃음을 지었다. 이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다. 화려한 옷을 입어도 큰 저택에 살아도 여전히 그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정씨 가문의 사랑채에서 정희수, 유나,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상에는 온갖 사내진미가 차려졌지만 유나는 여전히 입맛이 없었다. 서씨, 식사를 제대로 하셔야지요. 정희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유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대감마님. 아직도 저를 대감마님이라 부르십니까? 정희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찌 감히. 정희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서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아들들의 법적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유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정준과 정율도 숨을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희수가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유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준과 정율은 눈을 크게 떴다. 대감마님,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정희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의 강인함, 희생, 사랑을. 제 아들들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못 낳는 몸입니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번 버림받았습니다. 대감마님께 짐이 될까? 이미 2명의 훌륭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수가 유나의 손을 잡았다. 낳아준 사람보다 키워준 사람이 진짜 어미입니다. 당신은 이미 제 아들들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대감마님, 저는 당신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합니다. 배필로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때 정준과 정율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두 아이가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승낙해 주세요. 저희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정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희에게는 두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낳아주신 어머니와 키워주신 어머니. 낳아주신 어머니는 하늘에 계시지만 키워주신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정율도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제발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유나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녀는 정희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도 진심이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정희수가 미소 지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준과 정율이 환호하며 유나를 껴안았다. 유나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정희수도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었다. 열흘 후 혼례가 열렸다. 정희수는 화려한 혼례를 원했지만 유나가 소박한 식을 원했다. 결국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인 작은 혼례가 치러졌다. 정준과 정율이 직접 혼례를 주관했다. 신랑 신부 맞절하세요. 정율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정희수와 유나가 서로를 향해 절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입니다. 정준이 선언했다. 모두가 웃었다. 혼례 후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정자에 앉았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하늘에는 해가 밝게 빛났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요. 정희수가 말했다.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꿈만 같습니다. 어머니, 이건 꿈이 아니에요. 정준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가 평생 함께할 거예요. 정율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다. 영원히 함께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년 전 눈보라 치던 그날. 50냥으로 시작된 기적. 그것이 이제 완성되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했다. 석양이 정자를 비췄고 네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다.